안녕하십니까, 이종호입니다. 요 전 시간에 그 고려와 조선조에 연계되는 최무선 장군의 한포 해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랬는데 그 사실은 우리 그 한국인들이 역사를 볼 때마다 아주 우라통을 터뜨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삼국 통일을 해갖고 고구려고 백제를 멸망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신라가 그 고구려의 땅에 거의 전부를 오히려 당나라한테 뺏겼어요. 실제로 통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백제에 아주 자투리 하나만 이렇게 조금 가졌으니 그걸 통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라통이 안 터집니까? 그러더니 콩티드 파티드 터다가 조선 왕조 말에는 심지어는 일본한테 합병까지 당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선조가 도대체 한 일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뭐 세계 경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쫓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선조가 한 일이 아니라 요새 현대 우리 그 한국인들이 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조들이 한 게 없어서 진짜 우라통이 터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전번에 그 최무선 장군의 한포 해전으로 봐도 우리가 역사 세계사에 조금은 기여한 게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어제는 황금보급 및 세계 3대 정복자 아틸라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한껏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흥미도 있고, 그런 내용이 여태까지 왜 안 알려졌느냐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알려지면 그걸 많이 얘기를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황금보급, 그리고 황금이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보금이라니까 좀 괜찮죠. 거기다가 글쎄 세계 3대 정복자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아이템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차례차례로 풀어가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알려지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우리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제주도 자연유산 포함해서 14건인데 한국처럼 적은 땅덩어리에서 매우 많은 겁니다. 일본이 사실은 저희보다 상당히 큰 나라인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일본은 택도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계유산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 참 별다른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1995년에 석굴암 불국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됐는데, 2000년에 경주의 거의 전 지역을 경주의 역사 유적지구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석굴암하고 불국사는 세계유산 2관왕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와 같이 유네스코에서 경주를 갖다가 역사 유적지구로 이렇게 통틀어서 한 이유는 워낙 많은 유산들이 있어서 일일이 콩콩콩콩 찍으려면 이게 한 3000년 가도 모자랍니다. 그 일일이. 그래서 전체를 아우러서 한 건데, 이와 같은 경우는 경주, 프랑스 파리,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영국의 런던 지구구 같은 이런 데를 말합니다. 한국이 그와 같이 경주가 대단한 자산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경주 역사지구는 대단히 큰 지역입니다. 그 큰 지역으로 해갖고 5개로 나눠갖고 대릉원지구, 남산지구, 황명사지구, 월성지구, 그리고 명월산성지구 5개 부분으로 나눴죠.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릉원지구입니다. 세계적으로 도시 내에
무덤이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와 같이 평지에 있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대릉원은 반월성 북쪽부터 노소동에 이르는 동서 약 1km, 남북 약 1.5km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들 대형 무덤은 적성목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성목각분이라는 것은 땅을 파고 안에 나무로 통나무집을 만든 다음에 시체와 부장품을 안치한 후 위에 돌들을 대굴대굴 이렇게 쌓은 것인데 이것이 워낙 돌들이 많고 이러다고 해서 대형이 되니까 커다란 동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야와 신라에서만 보이고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일본은 물론 없죠. 이와 같은 데 갖고 여기서 보시면 이 건물들하고 같이 있어서 모두 대형 고분하고 같이 있다는데 그야말로 외국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도시 전체가 이 옛날 분들 고분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성목각분을 이것을 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주가. 여기서 보시면 그랬는데 이 중에서도 1973년에 경주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14호 분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발굴이 됩니다. 말하자면 대릉원 지구 안에 사적 제175 신라 미추왕 지구 안에 계림로 14호분에서 그야말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맨 처음에 이것은 그 당시에는 고분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배수로를 갖다가 팔려고 보니까 돌멩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돌멩이들이 많이 나와갖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것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여기는 경주저길에 갖고 그 쌈밥집이 있습니다. 쌈밥집 그 앞에 있는 건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부장품들이 아니라 여기서 아래에서 좌측 아래로 아주 이상한 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보검이라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황금보검 지금 이것이 보물 제635로 지정이 돼 있죠. 금으로 된 용물을 입사한 말 한 장 꾸미게 유리로 장식한 금동 말띠 드리게 뭐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한 화살통 등 무려 270여 종이 여기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발굴된 중에서 아주 특이한 거는 두 사람의 남자가 합장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이 좌측에 있는 사람의 허리띠에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하면서도 유명한 황금보검을 차고 있었죠. 다른 사람도 여기 옆에서 보면 칼을 갖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신라로 보면 신라에서는 왕초가 성골인데 성골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골로서 왕의 무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황금보검이 나온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황금보검을 옆에다가 차고 있고 이 양반은 칼을 갈고 있고 그 다음에 귀걸이 우글우글 아주 많은 것이 나왔는데 이 무덤은 아주 적은 겁니다. 이 아주 적은 데에서 이렇게 엄청난 것이 나왔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깜짝을 놀라는데 여기서 보시면 잘 적으면 아주 우리들한테 익숙한 게 많을 겁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삼태극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이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된 칼은 크지는 않습니다. 한 30cm 정도 되는데 세계에서 극히 귀한 칼입니다. 그런데 5 내지 6세기기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몇 개가 안 나옵니다. 위에 보면 황금보검은 길이가 36cm니까 뭐 한자 두치 정도 되는 거죠. 최대 폭이 9.3cm요. 10cm보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데 황금으로 장식된 칼집 안에 그 다음에 날길이 18cm에
그 칼이 들어가 있어요. 철검이 들어가 있죠. 그랬는데 철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데 신라에서는 전형적인 대도가 칼의 한쪽만에만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라에서 만들어진 적이 없는 그런 구조고요. 한마디로 외국에서 제작되고 특히 역사다리꼴은 세계의 검 중에서 극소수에만 있는 아주 귀한 칼이라는 거죠. 여기에 표면에 석류석, 청색, 유리 등의 귀금속을 사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보는데 이게 놀랍게도 신라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신라와 7,000~8,000 킬로미터가 떨어진 여기에 트라키아, 그러니까 불가리아 이렇게 발칸반도에서 제작된 거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황금복음에서 켈트파 태극무늬가 있는데 이는 그 당시에도 켈트에서 잘 알려진 문양입니다. 이 잘 알려진 것이 어떻게 해서 켈트가 상당히 그 당시에 야만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야만족의 켈트 문양이라는 게 알려졌느냐, 이것은 어디선가 아주 고급 문화가 전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을 신라에 있는 사람이 받을 때 황금복음을 주문한 사람, 그러니까 준 거라고 보는 거죠. 주문한 사람이 태극무늬의 의미를 잘 알고 황금의 복음에 태극문양을 넣어달라고 주문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된 건데, 여기서 오늘 주제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황금복음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5세기 유럽은 한국의 신라 가야와 친연성을 갖고 있는 후운족이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고 그래서 유럽을 호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후운족에서 그런 내용이 한국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상의를 하자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칼이 어느 정도냐는 이 베이너라는 영화를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베이너의 여기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베이너가 이제 누명을 쓰고 갤리아선에서 노짓기를 하다가 사령관을 구출을 해줘갖고 이제 로마의 귀족 중에 귀족이 되는데 얘가 짱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갖고 이 당시에 집정관이 이제 그 메살라한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선물을 주니까 얘가 이거를 딱 보면서 이렇게 귀한 칼을 이거를 나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준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때 이 베나가 짱 나면서 짜샤 내가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칼이 바로 여기서 보시면 내용적으로 우리의 황금복음하고 같은 그 형식의 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주 귀한 칼이었는데 비슷하다는 걸 금방 알아보실 수가 있죠.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신라의 적은 적성목각분에서 나온 황금복음이 세계 최대의 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 아주 칼이라는 거를 그러다 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황금복음은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장사꾼이 황금복음을 사갖고요 어떻게 해서 신라에 와갖고 이 칼 진짜 세계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세요. 이런 정도의 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요츠무츠 츠네오 이 박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세계 최고의 보물을 저은다라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첫째는 신라 사신이 로마에서 받아오든가 그 역으로 로마 사신이 기술자를 포함해 갖고 신라에 전해 준 거다. 이거 외에는 상인이 팔아 갖고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지면 신라 시대에 아주 적은 국가인데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데하고 어떤 면이든지 교류가 있었던 그러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이
저희들한테는 많이 안 가르쳐지다가 이게 이제 솔솔 자료들이 나오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의 주요 요소를 알고 이제 특별 전시회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트라키아하고 이런 데하고 신라하고 우리하고 관련되는 거 보면 잘 아시지만 여기서 각배입니다. 각배인데 여기 신라나 트라키아나 같은 형태를 해서 그 문명의 기초를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황금보검을 국립박물관에서 이게 무엇이냐 하고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전람회를 할 때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엑스레이도 찍고 쫘르륵 했더니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세계 최고의 칼 중에 하나다. 그런데 우리 신라에서 나왔는데 기원 한 5세기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줬느냐 뭐 이런 거는 참 찾아내기 어렵죠. 그러지만 저기서 나왔다. 그 신라에서 아주 계림로의 적은 데서 나왔다 해갖고 보시기만 해도 상당히 뭐 그럴듯합니다. 여기에 내어서 삼태국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그 내용에 있는 것이 검을 만드는 데에 있는 문양 이런 것이 아주 특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와 같은 것이 세계에서 이 트라키아,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 카자흐스탄과 이란 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키질 벽화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경주에서 나올 정도로 아주 귀한 거라는 거죠. 보시면 다른 나라 있는 데에서 본다 그러면 하여튼 비슷한 것이 지금 세계에서 4군데밖에 지금 나오지를 않은 건데 이 아주 완벽한 거의 완벽한 거는 경주에서 나온 황금보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황금보검이 어떻게 해서 이 신라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가 상당히 궁금하죠. 이 궁금한 것이 놀랍게도 글쎄 빨래판에서 실마리가 풀렸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경주박물관 안에 문무대왕 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정조 그러니까 20년 1796년에 경주 농부가 발견을 했는데 이것이 내용인지를 모르고 그걸 빨래판으로 썼어요. 그 빨래판으로 써갖고 그 글자가 다 없어졌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탁본으로 떠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빨래판을. 그것을 번역을 해봤더니 이게 문무대왕, 이 빨래판 위쪽입니다. 요거는 더 없는 거죠. 이 문무대왕의 비인데 뭐라가 써 있느냐 하면 탁본으로 떼놓은 것에 이렇게 능비문이 써 있습니다. 신라 성조들의 신령스러운 영원 투가 된 김일제가 받은 땅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이게 영원이 먼 곳으로부터 계승되어 온 화관지우다. 그 바탕을 창성하게 하여 높은 짜임이 융성하다. 좀 어렵습니다. 옛날 글이라. 근데 종과 지의 이어짐이 비로소 생겨 영이한 투는 하늘의 제사 지낼 아들로 태어났다. 7대를 전하니 거기서 출자한 바다. 여기서 화관지우는 중국이 자랑하는 순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순임금이 토인 김일제, 여기에 김일제의 이제 위고, 그 다음에 김알지로 이어졌다고 그러는데, 김일제가 김알지의 7대 손이고 7대 후손이 문무대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김일제가 사실은 이게 김일제의 묘의 지금이 서안에 그대로 있고 이 김일제가 전 세계의 김씨의 시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한무제가 김씨성을 처음으로 김일제한테 줬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로는 세계로 보면 한국을 포함해서 약 5천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라는 게 저는데 이 투는
지금 중국 하남성 일대 투지방을 다스리는 제후라는 뜻인데, 투가 관장하는 곳은 현 중국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당시에 제2인자로 당대 흉노 휴조왕의 아들인 김일제 또는 김일루 하는데, 이 글에 의하면 그러니까 김일제의 7대 손이 김수로, 김알지죠. 하고 그 다음에 김알지의 15대 손이 문무왕이라는 뜻입니다. 신라와 가야의 시조가 북방에서 내려온 흉노계를 정확하게 이제 의미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황금보검의 내력을 따진다면 고대 중국의 역사적 흉노와 중국의 혈투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좌측이 이제 김수로 왕릉이고요, 우측이 김알지의 이제 사당이죠. 지금 이것은 한쪽에 가야하고 경주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주 그 정통적으로 워낙 이 좀 높은 사람이라 이 휴도왕이라고 그러는데, 좀 높은 사람은 휴조왕이라고 씁니다. 그 휴조왕으로. 하여튼 여기에서 김일제 투가 나오고, 요 투에 쪼르륵 내와서 김알지가 되고, 이쪽에서 휴조왕의 쪼르륵 해서 같은 데에 김수로가 나와서 김수로는 가야가 되고, 이 김알지는 신라의 왕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와 같은 내역을 설명을 하면서 이 황금보검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황금보검이 신라에서 발굴되기까지 아주 장대한 역사를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국과 그 흉노와의 혈투에 이제 관한 얘기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옛날에 신석기 시대고 구석기 시대로 이렇게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농경생활하고 유목생활로 분리가 되죠. 그런데 유목생활을 있는 데는 상당히 다른 게 있는데, 농경생활은 기본적으로 물하고 옆에서 정착을 해갖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돼지를 기릅니다. 근데 돼지는 사람하고 먹는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아야 됩니다. 내용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먹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사람이나 돼지나 똑같은데, 농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농경지에서 돼지를 키우기가 쉬운 거죠. 그 내용. 그랬는데 유목지대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양하고 염소들을 키우죠. 그런데 이게 염소하고 양을 키우니까 초원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원지대로 이 염소하고 양적이 오는 거를 따라다녀야 된다는 이러한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양들이 그 큰 벌판에 양들을 저기를 오고 그러면 키우려고 그러면 이게 기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동력으로 있어야 되니까 이 양하고 염소들 그 방목을 오는데 같이 관리하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이제 말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말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때의 중요한 거는 이 말이라는 게 기동력으로, 그러니까 이 기동력을 잘 엮으면 이게 뭐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장점이고 단점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양으로 키우고 해서 이 유목을 하다가 보니까 가뭄이라든가 뭘가 보통 10년마다 한 번씩 있는다고 그래요. 이 중국이든지 위든지 이러다가 보니까 먹고 못 살죠. 그러니까 좀 그 농경지 오는데 이런 데 가서 좀 주셔 그러는데 잘 안 주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투가 되고 이러는데, 그럼 뺏기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이제 혈투들이 일어나갖고 여기서 보면 중아시아 대평원 알타이섬 뭐 어쩌고 이렇게 쭉 하는데 어마어마한 땅이 이와 같이 초원지대고 밑에 내려와서 중국 지역에 뭐 장사가 잘 되는 거 있으니까 이게 이제 유목민과 그 농경민의 이제 혈투가 되는 건데 이런 쪽으로 해갖고 볼 때에 여기에 어디든지 그러지만 이렇게 그 영웅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런 정도의 좀 능력 있고 이런 사람. 그런데 기원전 3년 전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 흉노에서 태어나죠. 그러는데 흉노라는 말을 좀들 이해들을 잘 틀리게 하시는데 흉노라는 말은 중국보다 3배가 큰 거대한 제국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라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중국에 이렇게 똘마니 이런 게 아니라 전체를 초원지들을 아우르는 제국을 말하고 여기는 대단한 국가 체제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흉노라는 말을 흉악무도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데 이거는 중국에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흉노를 그렇게 한 거고 기본적으로 흉노는 사랑스럽다는 말이랍니다. 그 내용 자체가 흉노의 뜻이 그 단어가 바뀐 거죠. 그래서 흉노가 자기가 흉노라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이게 순악당이라고 그러고 이런다고 그러면 지들이 흉노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스럽다는 말이었다. 그런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이러다가 보는데 역사시대니까 한 기원전 200년 정도 되니까 바로 진시황제가 통일하고 이럴 때인데 이때에 묵특이라는 흉노의 간판 스타가 이제 태어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흉노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왕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두만인데 이 마누라가 알찌거든요. 근데 묵특이 황태자로서 상속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알찌가 쏙닥쏙닥 해갖고 그 아들을 이제 왕초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묵특을 월지로 보냅니다. 월지라는 것은 여기로 따면 이쪽입니다. 옆쪽에 되는 거 워낙에 있는 중국 위쪽인데 좌측에 글로 보내는데 옛날에는 이 인질이라는 건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 아주 위험한 건데 여기에서 월지로 보낸 다음에 그 월지를 급습을 합니다. 이 알지의 말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휴전 이거를 위반하는 거로 해서 인지를 다 죽입니다. 그건 뭐 기본적인 그런 건데 이 묵특이 요때에 총알같이 죽지를 않고 탈출을 하는데 이게 아마 대단한 모양입니다. 이 묵특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는데 요게 이거 참 괜찮은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들한테 죽이려고 그러다가 10,000명이라는 장병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묵특의 칼 그냥 샥샥샥 긁으면서 시간을 보다가 이제 뭘 하느냐면 모든 장병이 있을 때 자기가 화살을 쏘면 모두 화살을 쏘게끔 그 한 장소로 그렇게 이제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 두만이 어디로 갔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화살을 짱 쏘니까 모두 그냥 수만 발이 떨어져서 아버지가 죽고 묵특이 이제 왕초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거는 흉노에 관한 얘기인데 모든 화살을 쐈는데 어느 화살에 맞아 죽은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모두 같은 통속이다. 이렇게 갖고 결속을 한 게 묵특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화살을 하나 쏘죠. 그러니까 뿅 쏘는 게 그거를 효시라고 그럽니다.
그 효시라고 할 때 소리가 아주 크게 납니다. 그것이 바로 묵특이 한 거고, 이것이 고구려 무용청에서 뒤로 그 배사구조로 쏠 때 쓰는 그 화살이 바로 요겁니다. 효시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그만큼 해석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하고 상당히 큰 얘기가 나오는데, 묵특 옆에 동호라고 이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동호가 묵특이 커지니까, 이게 원래 동호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커지니까 딱 저걸 내서 얘를 갖다가 씨를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알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동호에서. 그러니까 묵특에 마누라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묵특이 줘. 그래서 줬어요. 그 얘기. 뭐 동호하고 싸워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그 다음엔 그 가운데 천리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습지 같은 게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니까 그거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그거 줘버립시다. 그거 뭐 아무짝에도 못 쓰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땅은 안 된다. 이거는 우리 근거지를 갖고 급습을 해갖고 동호를 피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역사에서는 동호가 고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가 우리 그 한반도에서 우측이고 이런 데를 전부 다 관장으로 한 걸로 해서 중국의 역사 체계는 우리 고구려 이런 땅이 중국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까지 흉노의 영영이라 이렇게 그 공식적인 교과서에 이제 나오는데, 뭐 아주 딱 보시면 짝 찢어진 게 아주 동이정 눈물에 갖고 이게 묵특입니다.